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젊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죠. 서지수는 아들 강도윤이 처음으로 가족 자리에 데려온 여자친구입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완벽하게 정돈된 메이크업까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어머, 이런 근사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고 해서 기대가 컸네. 지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강만호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가 스테이크를 자르는 서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익숙한 듯 보였으나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 부족해 보였지요. 야채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고기만 골라 먹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강만호가 물었습니다.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강만호의 마음속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지수의 대화는 대부분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가장 반짝이는 순간은 강도윤이 선물한 명품 가방을 자랑할 때였죠. 도윤 씨가 이번에 새로운 차를 사주셨어요. 전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강만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비서, 내가 늙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돼. 우리 도윤이가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강만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비서, 내일부터 특별한 계획이 있네. 그렇게 백만장자의 특별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회장실에 호화로운 슈트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몇 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지저분한 외모로 변장했죠. 이제 그는 강남의 부유한 회장이 아닌 거리의 한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아침 8시 강남 한복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길목에 강만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 앉아 머리를 푹 숙인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몇 시간 만에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지수가 카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만호는 심호흡을 한 뒤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씨, 죄송한데 밥 좀 사 먹을 수 있게 10,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비키세요. 더러워요. 강만호는 조금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자 지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더러운 거지 주제에 감히. 날 만지지 마세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꼭 쥐고 서둘러 카페로 들어갔어요. 강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만호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어요. 장비서, 서지수라는 여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게. 이틀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강만호의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서지수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강만호는 파일을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지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상 빈털털이었어요. 고급 아파트는 월세였고 명품은 대부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빚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삶과 달리 그녀는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비서가 지수의 SNS 비밀 계정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재벌가의 시집가서 빚 갚을 날만 기다린다 키읔키읔 나는 글과 함께 도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강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었죠. 아들을 불러.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해라. 내가 강요하진 않겠다. 다음 날 도윤은 지수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지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윤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돈과 명품이 내 전부인 거 이제 알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도윤 씨를 사랑해요.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뺐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제 지갑을 사랑한 거겠죠.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고 지수는 뒤쫓아 나가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지수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만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은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레 알렸습니다. 고맙네, 들어오시라고 해. 강만호가 답했어요. 도윤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서연이에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와요. 도윤이가 많이 얘기했네. 저녁 식사 동안 강만호는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와는 달리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수저 사용도 자연스러웠어요. 또한 대화할 때 명품이나 돈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가치관에 대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보람이죠.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가정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강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연은 좋은 사람 같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지난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만호는 또 한 번 시험을 계획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다시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일하는 초등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추운 겨울 아침 그는 낡은 담요를 두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만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밥 좀 사 먹을 수 있게 10,000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혐오가 아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물론이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식사하세요. 강만호는 그녀의 반응에 약간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강만호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죠.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장소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연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강만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여기 계셨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약과 핫팩을 가져왔어요. 서연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봉투 안에는 감기약과 핫팩뿐만 아니라 따뜻한 도시락까지 들어 있었어요. 강만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인간적 온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가봐야 해요. 내일 또 뵐게요. 그날 저녁 강만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행동은 꾸며낸 것 같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습니다. 장비서, 이서연에 대해 조사해보게.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보다는 확인의 의미가 컸어요. 일주일 후 비서는 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는 매우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본인은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어요. 빚은 없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는군요. 강만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네. 주말 저녁 강만호의 저택에서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가정부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준비해 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식사 중에 강만호는 서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는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언젠가 작은 미술 학원을 열고 싶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강만호는 서연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니 아름답군요. 우리 재단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차근차근 이루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만호는 서연에게 정원을 보여주겠다며 함께 걸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연 씨, 우리 도윤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강만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 근처 작은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도윤 씨가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 볼까요? 우리 가문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만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도윤 씨가 단순히 부자 집 아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그의 가정 배경보다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행복해 보이네요. 서연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강만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비서, 도윤이와 서연이가 결혼을 결정한다면 내 축복을 줄 생각이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확인해 드릴까요, 회장님? 서연이의 일상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거지.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 이틀 후 도윤은 강만호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결정인지 들어볼까? 서연이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강만호는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아들. 서연이는 좋은 사람 같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내가 도와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해. 그러나 그날 저녁 비서가 급하게 강만호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만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비서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비서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둘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강만호는 태블릿에 띄워진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시간순으로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가? 강만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예요. 강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서연을 지금 당장 불러. 1시간 후 서연은 강만호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회장님.
강만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앉게, 서연 씨. 서연이 자리에 앉자 강만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 남자는 누구지? 강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또 오해라고? 내 아들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강만호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제 이복 오빠예요. 강만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복 오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니의 재혼전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호텔에 들어간 거지? 강만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오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불치병으로 앞으로 3달밖에 시간이 없대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시한부라고? 강만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오빠는 병 때문에 외모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에게도요. 강만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있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의 의료 기록이에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강만호는 서연이 건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말기 암 진단과 시한부 선고가 적혀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분명 서연과 그 남자가 이복 형제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도윤이에게 말하지 않았나? 강만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 씨와의 관계가 이제 막 진지해졌는데 이런 슬픈 이야기로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중에 제가 유일하게 오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재혼 후 오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거든요. 강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했어요. 그 호텔로 지금 가보자.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내 오빠를 직접 만나보고 싶네. 강만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30분 후 강만호와 서연은 호텔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나야. 문 좀 열어줄래?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마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지만 강만호를 보자 놀란 표정이 됐어요. 서연아, 이분은 내 미래 시아버지셔. 강만호 회장님이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서연이 이복 오빠고요. 강만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태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병들이 널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의료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분명 환자의 방이었습니다. 태우 씨, 솔직히 말해보게. 서연이와 어떤 관계인가? 강만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는 제 소중한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나서 우리는 서로 연락할 수 없었죠. 제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 왔나? 강만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든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만호는 말없이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과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이 보였죠. 도윤이는 알고 있나? 강만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도윤 씨가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강만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의 서연과 태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장비서,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김태우 씨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게. 강만호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가리지 말고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아.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강만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가 본 것은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 서연은 자신의 행복보다 오빠를 먼저 생각했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강만호는 도윤을 불러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도윤아, 서연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과의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웠어요.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 기쁨도 슬픔도. 그게 진짜 가족이야. 태우의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강만호가 초청한 세계적인 의료진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고 기적처럼 태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완치는 아니었지만 의사들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태우는 강만호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것 없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 6달 후 도윤과 서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태우는 예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제단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강만호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의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강만호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강만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렴. 강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다. 너희 오빠도 우리 가족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만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그들의 행동이 곧 그들의 본질이니까.
태우는 이후 1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는 강만호의 도움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연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강만호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과 서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태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태우와 강만호의 이름을 따서요. 강만호는 손자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란다. 그걸 내 엄마가 가르쳐 주었지. 어느 겨울날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서연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강민호는 차창 밖으로 황량한 재개발 구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둘 사라진 골목과 가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블록. 그곳만 정리되면 그의 30년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터였죠.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으로서 민호는 이 지역을 현대적인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이 낡은 동네의 한 구석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단했던 과거를 딛고 자수성가하여 이제는 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철거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이 더 미뤄지면 위약금이. 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잠시 딴 곳을 보는 사이 5살 배기 딸 수연이가 사라졌어요. 경찰, 자원봉사자,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 후로 민호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민호는 홀로 재산을 일구며 과거의 아픔을 묻었어요. 조합장님 들으셨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은 구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어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뭐야? 보상금은 충분히 올려줬잖아. 문제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주민들을 조직해서. 민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사업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법적 조치 취하게. 그날 오후 민호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골목 입구에는 우리 동네를 지키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죠.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 동네는 우리의 삶과 역사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을 내쫓는 행위를 중단하라. 민호는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성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성공해온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성에게서는 뭔가 다른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정체가 뭐지? 민호는 비서에게 물었어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오래된 분식점 딸인데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SNS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민호는 눈을 좁히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해. 철저하게.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사무실에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합 이사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날의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재개발 마지막 블록, 주민들의 저항. 거세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미 2달이나 지연됐어요. 건설사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더 늦어진다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도 이탈할 겁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고 행정대 집행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달리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수진 36살.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주민권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20살 때 이 지역의 한 분식점 주인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호는 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주민 상담소를 찾았어요. 민호가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조합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민호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합시다. 민호가 말했어요. 보상금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는. 수진은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에요. 이 동네는 단순한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담긴 곳이죠. 민호는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낡은 동네는 낡았다고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낡은 건가요? 고층 아파트만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 동네에는 50년이 넘은 가게들이 있어요. 세대에 걸쳐 이어온 손맛이 있고 이웃끼리 서로 돌보며 살아온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문득 그의 시선이 수진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은목걸이였는데 한쪽 끝이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가진 제 것이었죠. 그녀는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다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목걸이는 30년 전 그날 수연이가 시장에 갈 때 하고 갔던 바로 그 목걸이와 같았습니다. 조합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호는 이미 정신없이 상담소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차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그 목걸이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휘어진 고리,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수연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목걸이였어요. 이수진, 수진, 수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조차 비슷했어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수연이가 실종된 지 30년 그러면 지금 35살이 되었을 터. 수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민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특히 고아원 기록.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든 것을 찾아내.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연이의 사진과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린 딸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수연이라면 그동안 그는 자신의 딸과 적이 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인가요? 다음 날 민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수진이 이끄는 주민들이 철거 예정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그늘, 쫓겨나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까지 나왔어요. 조합장님,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민호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나 단호하고 냉철했던 그가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비서가 수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30년 전 경찰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시장 근처. 아이의 나이는 약 5살로 추정.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오직 목에 걸린 은목걸이뿐이었다고 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몰래 수진의 머리카락 샘플을 얻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린다고 했죠. 그 사흘은 민호에게 영원과도 같았어요.
한편 재개발 현장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커졌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건설사 측에서는 민호에게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 철거를 시작해야 해요. 건설사 본부장이 회의에서 주장했어요.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어요. 수십 년간 이뤄온 사업가로서의 성취와 갑자기 나타난 잃어버린 딸의 가능성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수연이라면 그녀를 다시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민호의 사무실에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999% 확률로 부녀관계. 이수진은 민호의 잃어버린 딸 수연이었습니다. 민호는 검사 결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거리를 헤매던 날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수연아. 그는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진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아니 오히려 자신과 적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과연 자신을 받아들일까? 3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를, 게다가 그녀가 지키려는 동네를 파괴하려는 장본인을 말이죠. 민호의 고민은 깊어졌어요. 한편으로는 딸을 되찾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사업과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개발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조합원들의 돈,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평판까지. 그날 오후 민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수진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일상,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을 시켜 감시하는 대신 그는 직접 그녀의 뒤를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수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작은 분식점에서 양어머니를 돕는 모습, 주민상담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노인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수진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았어요. 하루는 수진이 동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어요. 민호는 문득 생각했죠. 내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이에도 재개발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조합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일주일 내로 철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조합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여러 조합원들이 민호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조합장님, 대체 왜 망설이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이 사업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조합원들이죠. 민호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을 찾았는데 그 딸과 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다섯째 날, 민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동네 노인정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탐정을 통해 알아보았죠. 수진은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딸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민호는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모든 서류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서, 조합원 명단, 계약서, 그리고 보상 내역까지.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조합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 보면 계획 변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지 않나. 비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있긴 합니다만 2단계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설사와의 계약도 다시 해야 하고 알아보게. 모든 가능성을.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들과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민호는 그들 앞에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면 철거 대신 부분 보존 방식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남기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방식이죠.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조합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미 모든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익은 조금 줄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한 이미지 손실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어요.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민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건설사 대표 김이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이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그 시위대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조합장님이 그 여자를 몰래 만나러 다닌다고 누군가 목격했다던데. 민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이사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죠. 조합장님, 이 사업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나온 후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한 수진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왜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나는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제 약점을 찾으려고요? 수진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싶다고요?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저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더욱 깊어졌어요. 딸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생각했어요.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부욱,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발견한 딸,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가치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갈등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에게 연락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민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시대로 따랐어요. 차는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 대의 경찰차와 철거업체 트럭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민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자신이 아직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김이사가 그를 반겼어요. 조합장님 오셨군요.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나는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제 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조합장님이 불참하셔서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현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주민들 앞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어요. 수진 씨.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주민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합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는 건가요? 대화는 끝난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중단시키겠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돌아서서 김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 작업을 중단하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김 이사는 비웃었어요. 조합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조합 이사들 과반수가 서명했고 행정명령도 내려졌어요. 당신의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가 있습니다. 조합장인 당신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는 당신의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했거든요. 민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는 동안 철거업체의 중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중장비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중장비를 막아섰어요. 멈추세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현장을 울렸지만 중장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수진을 향해, 그의 딸을 향해. 민호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수진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딸을, 드디어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장비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라 수진을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이었죠.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중장비 기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나 강민호입니다. 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장이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중장비 기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엔진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모든 조합원과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김 이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조합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민호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오직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파괴하려는 이 동네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쳐다보았어요.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30년 전 저는 시장에서 5살 난 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던 그 딸이.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그 목걸이. 그건 제 아내가 우리 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은 내 딸 수연이에요. 현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유일한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던 그 목걸이.
거짓말.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연이가 같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 3월 15이죠. 그날은 내 아내가 진통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아이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단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 내가 파괴하려는 바로 이곳에서 김이사가 개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멈추려고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도시가 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과 재회하다. 아버지와 딸, 철거 현장에서 극적 상봉.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는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조합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조합 장직을 사임했어요. 많은 조합원들이 그를 비난했고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지만 민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질 뿐이야. 그래도 평생 일구신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네.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았으니까. 사무실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수진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 이후 수진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장 질환이 악화된 탓이었죠. 병실 문 앞에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몇 년째 투석 중이에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는 있지만 순서가 오래 걸리죠. 내가 내 신장을 주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하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가족이야. 민호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빚졌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너를 알아가고 싶을 뿐이야. 내가 허락한다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정말 재개발을 포기하신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은 끝났어. 물론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럼 그 동네는요? 철거는 중단됐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마 내가 더 잘 알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요. 전면 철거 대신 공동체 중심 재생 방식으로 오래된 가게들은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 민호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 후 햇살 맑은 오후 민호와 수지는 나란히 앉아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음 살았던 집이었어. 민호가 오래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5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곳이지. 수지는 그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어요. 이상해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인가 봐. 민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밑으로 재개발 계획안이 바람에 날려 지나갔어요. 이제 그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했나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대요. 민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은 이제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놓친 30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과거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죠.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괴가 아닌 보존의 길, 대립이 아닌 화해의 길.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